사실상 상승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그 시기에 나왔던 게 10만 청약설이죠. 근데 지금은 벌써 1년 정당이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0만 청약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제목은 네,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부동산 노포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는 좀 재미없는 기사가 많거나 또는 부동산 관련된 기사가 없었는데 며칠 전 이제 둔촌주공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얘기가 시작하기 전에 좀 나왔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정문 안장TV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네요. 마침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 떴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분은 나온 지가 바로 몇 분 안 됐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거 관련된 얘기를 어쨌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셨거나 또는 청약을 하셨거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둔촌주공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파티 중님, 둔촌주공 39타입 분양받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제 얘기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오늘 둔촌주공 그 자체 얘기도 중요하지만 과거 사례를 또 끌고 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둔촌주공 관련된 얘기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진스님, 주택임대사업자 발표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긍진이님께서 둔촌주공 39타입 2순위 청약 모집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뭐 요즘 뉴스 기사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한번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규제 완화는 계속 되고 있는데 여전히 거래는 별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아파트 거래 빙하기 석 달째 월 1000건 밑도라 라는 기사가 나왔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기사에 있는 제목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라.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려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아파트 거래 빙하기가 석 달째 월 1000건이나 밑돌고 있고요. 단순히 석 달째 1000건을 밑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 이전부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맨날 얘기했던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규제 완화책이 나올 거고요. 그 규제 완화책 한 건 한 건들이 모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곳 또는 여러분들이 갈아탈 수 있을 만한 곳,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투자자로서의 자질도 그 다음에 스킬도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올해 주택 매매량 반토막, 규제 풀어도 살 사람이 없다. 7, 8%의 금리 누가 대출받겠냐? 15가 아파트 주담대 허용해도 시장 찬바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결국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지금 규제를 풀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규제 완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여기에 올리진 않았는데 어저께 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7, 8% 금리 누가 대출받겠나? 15가 아파트 주담대 허용해도 시장은 찬바람이다 라고 하는 건 현재의 모습이죠. 근데 어저께 나왔던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금리가 8%까지 최고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대출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까지 올라갔던 최고금리가 지금 현재 7%대로 떨어졌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거래 절벽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 다시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고, 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금리 부분에 대한 영향도가 크고 금리가 고금리 상태로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것들을 막고 있다, 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거야 라고 해서 은행당국,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쉽게 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웠던 그 급격한 인상 부분에 대한 충격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시기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지만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 금리가 지금 최고금리가 7%대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기사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말이 오면서 아마 금융당국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압박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30이 여전히 집을 안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생애 최초 규제 완화 효과 미미. 이렇게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 자체는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사례를 가지고 제가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생각을 달리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2030 세대 집 안 사는다는 거 당연히 본능이고요. 심리적인 위축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생애 최초 규제 완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한 기회가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에 나왔던 그 기사 제목을 보게 되면은요, 규제 완화 예고에도 기대감 없는 시장, 기승전 금리다. 즉, 무엇을 해도 금리 부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보니까 결국 금리 부분이 어떤 특별한 변화가,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 완화 효과가 미흡해질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나중에 발생되게 되겠죠. 첫 번째, 금리 부분에 대해서 상승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로이터 통신과 나왔던 기사에서 금리 인상 부분을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가 파월 의장에 의해서 나왔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끝이 보인다. 아유, 옛날보다 좀 덜 올라가겠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심리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 여기에 규제 완화들이 연결이 돼버린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쪼앤키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토론 모임에 부부 참여하셨던 분들이네요. 부부로 참여해 주셨는데 같은 조에 있으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 둔촌 39타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어쨌든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둔촌주공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둔촌주공 분양 파급 효과는 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둔촌주공이었는데요. 둔촌주공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둔촌주공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둔촌주공의 파급 효과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서 거봐, 부동산 시장이 끝난 건 아니야, 다시 시작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같은 시기에 분양을 했던 게 장이동 자이 아파트가 있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둔촌주공 장이동 자이 서울 대여급 6천 가구가 청약대전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사람들이 진행을 할까, 청약을 넣을까? 청약은 정말 많이 넣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기타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무순위 줍줍 이런 것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목에서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상당히 또 부정적이죠. 10만 청약설 틀렸다. 둔촌주공 1순위 경쟁률 3.7대 1, 3.7대 1을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0만 청약설. 자,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할 때 청약 가입자들 중에서 약 10만 명이 청약을 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둔촌주공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10만 청약설이 틀렸다. 결국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만 청약이라는 부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아마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니네들 옛날에 10만 청약설 얘기했지? 그런데 봐, 틀렸잖아. 몇 명이나 지원했니? 이렇게 했다면 이제 시장이 끝난 거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10만 청약설이 언제 나왔던 얘기냐? 상승장이 가장 활성화되던 시기에 나왔던 얘기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던 최근에 나왔던 얘기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만 청약설 얘기는 사실상 상승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심리를 갖다가 그 분위기를 업했던 그 시기에 나왔던 게 10만 청약설이죠. 근데 지금은 벌써 1년 정도의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10만 청약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0만 청약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제목은 약간 자극적인 제목일 뿐, 그리고 누군가가 또 왠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볼 때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용어로서 좀 활용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다르게 보고 있다. 10만 청약설이 틀린 게 아니라 10만 청약설은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나왔던 얘기이고 지금은 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청약을 지금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순위 경쟁률 3.7대 1이라면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낮은 거는 사실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3.7대 1 정도 되면 나름대로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근데 막상 보게 되면 자이 레디언트죠. 여기 같은 경우 특공 같은 경우는 5대1 정도가 들어오면서 둔촌보다 훨씬 더 잘 된 부분이 보입니다. 자, 뭐가 달랐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둔촌주공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컸다. 결국 그만큼 심리가 위축된 것뿐만 아니라 금액대가 높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이가 주변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낮은 금액은 아니죠. 오히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경쟁률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 자금의 부담, 가격대가 워낙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이고 10만 청약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둔촌주공을 가지고 분양 실패, 청약 실패, 시장이 역시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기사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둔촌주공 분양 실패라고 해서 못을 딱 박았네요. 둔촌주공 분양 실패, 국토부도 주목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앞당길까? 둔촌주공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청약 실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청약 가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정해져 있었고요. 혹시라도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줍줍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분양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청약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땐 분양 실패일지는 모르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분양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바로 위에 있는 기사, 자, 5대 은행이 부동산 PF에 묶인 돈이 17조인데 둔촌주공이 찬바람에 긴장이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둔촌주공은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죠. 왜? 지금 현재 설사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줍줍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바로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인덕원 자이 SK뷰죠? 그런 곳들 같은 경우랑 비교해 보게 되면 거기도 미분양 났고 줍줍 나왔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대부분 미분양들이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져갈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긴장하는 곳들이 어디냐? 건설사들이라는 거죠. PF 대출로 묶인 돈, 은행도 문제, 그 다음에 건설사도 문제. 왜? 돈이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뭔가 짓고 뭐 할 수 있는데, 물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지어진 상태이겠지만, 지난번에 둔촌주공 PF 대출 차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둔촌주공을 보면서 다음번 다른 동네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둔촌주공마저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형편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분양시장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거냐. 그렇다면 건설사의 위기, 그렇죠? 그 다음에 분양시장의 침체, 부동산 시장의 악화,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실물경제 침체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번에 둔촌주공 분양 효과 자체는 어느 정도 괜찮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부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꿰뚫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부분 말고 그러면 둔촌주공 자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청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리가 위축됐으니까 청약의 경쟁률이 떨어진 거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담이 크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쇠퇴기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특히나 이제 이번에 청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죠. 이 실수요자들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그동안 투자하시던 분들, 지난 몇 년간의 모습과 달리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둔촌주공에 청약하신 분들이 아까도 좀 꽤 있으셨죠?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옛날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지금 1년간 되게 분위기 안 좋죠? 그럼 그 당시 우리 요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2008년 기사입니다. 2008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가장 최악인 상황이 2008년 10월이었죠. 자, 이 당시에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지금 상황을, 지금 뭐 둔촌주공을 청약하거나 또는 둔촌주공을 청약하고 싶어 했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자, 2008년도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상승률이 있었던 시장, 2005, 6, 7년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꺾였던, 특히 반포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에 1년간 상당히 안 좋았던 시장입니다. 2007년도.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 그 직후의 모습이니까 뭐 지금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반포 일대 주택시장이 뭐 뜨겁게 다가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썼지만 사실상 뜨겁게 다가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당시 언론 기사의 표현일 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둔촌주공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번 가입자들 길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약자분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08년 10월 달에 제 기억으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찾아봤었는데 2008년 10월 15일 날 아마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레미안 퍼스티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동네가 될까라고 했던 거,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과 좀 비슷한 입장이죠. 자,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옵니다. 2008년 10월 14일 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신혼부부 90가구 모집에 단 2명이 청약했다. 최악의 사례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반포 레미안 1순위 경쟁률 0.92대 1. 그런데 지금 제가 둔촌주공 몇 대 1이라는지 기억해 보라고 그랬죠? 3.7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반포 레미안 1순위 102가구 미달. 결국 바꿔 말하면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는, 이 당시에도 지금 여러분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그때 청약할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으실 거다. 자, 그러면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번쯤 보고 기억을
되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복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지금에 와서 보면 와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당시 분양했던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들도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자, 우리 파란만장 TV님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때는 미약했으나 지금 와서 보면 어떻다? 결국에는 입지의 넘사벽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30구 넣으셨다 이런 분들이 있었죠. 30구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자 이런 것들 중에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입주했던 아파트 그 중에서 잠실에 있는 엘스와 리센치를 보게 되면 10평, 10평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야,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하셔서 그 당시 그 아파트를 청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입지가 넘사벽인 곳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이후에 결국 시장이 회복되는 시장이 갔을 때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쟤는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쟤는 상승론자야 뭐 하락론으로 바꾸셨나요? 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시는데 글쎄요, 제가 하락론자였던가요? 아니, 바뀌거나 이랬던 거였나요? 저는 순환론자였을 뿐인데 자, 그때를 보게 되면서 지금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 얘기를 했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2008년 8월 기사입니다. 역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그리고 2008년 9월이니까 바로 직전이긴 한데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4월, 5월 달 굉장히 이거 심각한데라고 분위기가 세상에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던 때였는데요. 이때 분양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 청약에 관련돼서 짧게는 은평뉴타운 그때 분양을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길게는 광교 청라가 유명하다라고 기세가 나오는데 뭐 다 얘기를 어떻게 정리하다 보면 그 당시에 분양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에서 최대라고 불렸던 곳들, 지금 둔천주공하고 장위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은평뉴타운과 광교 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분양을 앞두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은 그곳이었죠. 어떤 곳이었느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였잖아요. 워낙 입지가 넘사벽이었던 곳. 하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그 외곽 쪽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을 그 결과를 갖다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요.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유명하다고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 은평 뉴타운이 그렇게 효율적인 투자처가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침체장 때 오르지 못했다가 은평 뉴타운이 지금 안 오른 건 아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넘사벽이었던 동네, 은평뉴타운, 그 다음에 광교 청라도 다 많이 올랐지만 그 포인트가 상당히 그 이후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은 고분양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는 동안 은평뉴타운의 가격에 육박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오래 이어지면서 은평뉴타운이 나중에 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른 지역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광교와 청라 같은 경우도 입지상에선 넘사벽이었지만 광교도 그 당시 미분양이 있었던 곳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광교와 청라를 비교했을 때 청라가 조금 상대적으로 입지적으로는 떨어진다라고 일반인들이 평가하고 있는 곳이니까 결국에는 광교는 가장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청라는 뒤늦게 마지막에 오르고 나중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청약 시장에 있어서 이번에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래서 주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가격들이 싼 곳이었다. 물론 절대 가격은 높았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넘사벽인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굉장히 높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분양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다 회복되는 그 과정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오래 걸리는 부분이 발생할 거다. 자, 그리고 광교와 청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지적인 부분에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광교 같은 경우 미분양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때 미분양을 잡았던 분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둔천주공을 사례를 봤었을 때는 첫 번째, 굉장히 시기적으로 분양이 안 좋을 때 분양을 했다. 두 번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양가 절대 가격은 높지만 고분양가, 은평뉴타운과 같은 고분양가 상황은 아니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을 때, 길게 보셨을 때는 결국에는 이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과 비교해서 가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가격과 비교해서 결국에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자, 호흡방님께서 당시에 반포레미안 퍼스티지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도 미분양돼서 부동산에 뿌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미분양이 나왔었죠. 결국에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 지역들의 그 넘사벽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분이 저 위에서 그런 말을 썼네요. PIR 얘기도 하셨죠? PIR 얘기했는데 PIR 부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마시고요. 결국 PI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결국 그 부분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사 발생하든 또는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든 그 부분을 선택하실 때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생각을 하고 조금 길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3.7대 1의 경쟁률로 보게 되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심각했던 그 금융위기, 그 당시 전에 분양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괜찮고요. 그때도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월 달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시 1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리적으로 무언가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둔천주공 찾아가신 분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 물건은 길게 보유해야 될 물건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3.7대 1 일부 지역은 일부 1순위 미분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청약한 것들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둔천주공을 보면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진단 발표를 가지고 호재로서 보는 거 아니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내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 완화가 상승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승장에는 별것 아닌 호재가 붙어도 굉장히 가격이 오르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지금 이거는 정부의 장기적인 포석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한번 요즘 상황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좀 잠깐 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세보다 더 비싸서 분양계약 해지가 쏟아진다.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송도에 있는 자이 더 빌리지인가요? 그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분양계약 해지를 하겠다. 계약금만 낸 상태니까 그거 포기하고 해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오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하게 되고 실제로 해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건설사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상으로 지금 건설사들의 착공 실적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기사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3년 후에 공급난이 온다. 보통 우리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인허가 물량이 줄고 착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2, 3년 후에 공급난이 오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위축되고 죽으면서 그 이후에 전세 대란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전세 가격이 폭등, 그리고 난 다음에 매매 가격 상승. 근데 그 당시에 매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이 흔히 말하는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폭등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당시에 더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당시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규제 강화 부분이 발생했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서울에 있는 공급 물량이 줄었고 그것이 결국 지금 상황에 서울의 공급 물량을 줄어들어서 서울의 가격들을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모를 일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양계약 해지가 쏟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한다면 시장이 안 좋으면 금융기관들은 PF 대출을 회수해야 되겠죠? 자, PF 대출 회수를 하게 되면 상환하고 차환이 불가능해지는데 건설사들은 자금 경색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러니까 건설사도 살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어쨌든 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될 거냐? 규제 완화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안전진단 완화가 먼저 지금 발표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진단 완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재건축 시장 오를까요? 라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지금은 상승장에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후반부에 들어와 있거나 또는 조금 힘이 빠져 있는, 그래서 쇠퇴기로 접어 들어가는 상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성 안전진단 완화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투자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현재 아니다라는 거. 자, 근데 정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뉴스 기사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맨 마지막 기사 보시게 되면은 고금리, PF 대출, 상환 불발 이런 것들, 파업, 줄 악재, 그다음 원자재 가격 상승.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착공이 급가감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급이 완화되는 게 풀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3년 뒤 공급이 심상치 않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번 2014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급등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정부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규제 완화를 하는 시점은 언제 해야 되느냐? 최악인 상황이거나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는 가장 먼저 서울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내버리게 되게 되면 엄청난 급등장이 또 올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전에 데모처럼 박아놨던 재건축 안전진단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라고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는 구조 안전성, 그러니까 건물이 탄탄하다, 그럼 하지 마, 이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구조 안전성을 줄이고요. 주거 환경, 아이고 썩었네. 설비 노후도 녹물 나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한다. 그럼 예전과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공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합원들은 당연히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요. 건설사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니까 조금 고민은 되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아예 못하게 막았던 것보다는 분명히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이 예전처럼 2, 3년 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조금씩 그 어떤 공급량을 증가하는 어떤 범위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안전진단 판정 기준 개선안을 보게 되면 점수가 30점 이하인 경우만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이 조건부 재건축을 확실하게 줄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점수 부분을 넓혀서 재건축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서울에 있는, 위에서 있는 가중치도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개선을 했으니까 재건축 대상이 되게 많아지겠죠. 밑에 적정성 검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큰 문제였었는데 안 해주려고 마음먹은 대책이 적정성 검토였었죠. 자,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 대상 같은 경우는 모두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조건부 재건축이 범위도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선택적으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웬만한 건 니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결국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건설사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건설사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거 풀어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했죠. 자, 그랬는데 돈천지공도 3.7대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위 같은 경우는 5대 1 정도가 나왔죠. 그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들어가는 게 예전과 같이 예전에는 100개를 수주를 했다면 지금은 한 50개나 40개나 수주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진 상황.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부도 나름대로는
이것들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공급 물량들을 천천히 늘려가게 되면 나중에 2, 3년 후, 3, 4년 후에 급등하는 장을 막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어차피 안전지단 합리화 방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건설사들의 분위기는 조금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때 풀어놔야지 나중에 2, 3년 후, 3, 4년 후 부분을 봤었을 때는 흔히 말하는 폭등장, 전세가격 급등장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여기다 전세가격 급등장을 얹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플러스에 한 게 앞으로 나오게 될 임대사업자제도제요.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제가 계속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게 행동하고 있다,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 재건축 안전지단 합리화 방안 나왔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것들이 지난 몇 년 전의 모습처럼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장이 무너졌다가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할 때 재건축 시장을 완화해주는 것들을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움직였는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09년 2월, 1월, 2월 달에 강남 재건축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진척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해당되는 지역 중에 진행이 잘 되고 있었던 것부터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스타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재건축 안전지단 나왔어. 부동산 시장 오를까요? 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많이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안전지단 합리화 방안이 나왔어. 재건축이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완화되고 규제 완화가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튈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이 만들어졌다. 과거에 강남 재건축이 2009년에 올랐던 것처럼. 근데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먼저 급등하는 장이 오게 되면은 정부의 규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들쑥날쑥할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가용자금에서 움직이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가장 좋은 것 같다. 자, 오늘 원래는 둔촌주공만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재건축 안전지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40분이 지나 버렸어요.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는 거 받고 오늘 20분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 질문 받고 오늘 종료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또는 중간에 오늘 말씀드렸던 돈촌주공과 그 다음에 안전진단 완화 부분을 보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올려주셨던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 부지런 카페에다가 부지런 TV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질문사항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힘이 빠지셔서 그러신 건지.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 부지런 카페 쪽에다가 이벤트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도롱님이 올려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제목을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혼 여성 30대 초반이고요. 어머님과 남동생하고 거주 중입니다. 자, 2017년에 부모님의 전 재산을 합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빌라를 3억 1천에 제 명의로 매수 5년 정도 실거주 중입니다. 방배구 5구역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뭐 아무래도 같이 합쳐지셨으니까 차용증도 쓰고 자, 그 다음에 매달 부모님께 상환도 하고 대출도 갖고 있는데 5년간 원금 이자 낸 것, 매수 비용, 부모님께 상환한 돈도 합하면 제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갔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모아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대지권이 작아서 그런지 분담금이 6억, 주담대 남아있는 것까지 하면 8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저 대출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 부동산 공부를 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고요. 투자를 하고 싶어서 동잣돈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해서 2주택, 3주택이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투자하기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팔자니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될 빌라인데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매도를 한다면 6억 정도의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 대출을 갖고 나면 약 4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구축 아파트라도 대출 없이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대출 부담이 크더라도 아파트가 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되시나 은퇴를 생각하고 계시고요. 본인은 5천 정도 된다고. 자, 그 밖에도 어머니께서는 현금으로 8천만 원, 저는 3천만 원 정도 모은 상황이고, 자,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매수를 했는데 돈이 섞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청약저축도 오래됐고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라 청약도 고민해보고 싶지만 돈이 없는 것이 역시 걸림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배 5구역 근처이고요. 모아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언가 나중에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은 기대 심리를 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이 좋냐 나쁘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확실히 좋다. 어차피 뭐 좀 전에 둔촌주공 얘기했던 것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 넘사벽이니까, 자, 문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기간이 나와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으로 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아주택이 지금 제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본인도 이제 고민이 많아요. 24평을 신청해도 분담금이 6억 또는 8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사실 저 대출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 대출이 나오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대출 규제는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시장은 계속 바뀌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이 구간 속에서 분담금도 많고 그 사이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과연 이것들을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저는 저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여러분 지금 질문하신 우리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분과 저는 다르겠지만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부터 얘기를 하겠다면 저는 일단 팔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아주택이 제대로 완성이 됐던 적이 아직까지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입지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실체가 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미혼 여성 30대 초반분이 뭔가 확실하게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라면 지금 아까 나온 게 팔고 나면 한 4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4억을 가지고 난 다음에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서초구에 있는 빌라가 잘 되면 수십억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 그러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하시면서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파시는 게 좋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 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어머님이 연봉은 4천만 원이고요.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그걸 계속 하시면서 지금 한 3천 정도 모은 상황이거든요. 어머님도 돈을 한 8천만 원 모으고 계세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직 공부를 못 하셨을 테니까, 많이 안 하셨을 테니까 제가 미리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쇠퇴기다 또는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요,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요, 시장이 위축되고요,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물량은 줄어들고요, 미분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곳 중에서 어떤 지역이 있냐면 입지가 되게 좋고, 이게 나중에 보면 둔촌중공 같은 데가 있는데 이것들이 미분양이 났네, 뭐가 됐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왕십리의 텐제일이라고 있습니다. 왕십리의 텐제일 같은 경우가 언제 분양을 했냐면 2012년에 분양을 했는데요. 2012년에 분양할 당시 시장의 분위기 최악의 상황. 그래서 텐제일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에 있는 삼성레미안 같은 경우도 청량리 쪽이죠. 그런데 미분양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보면 어떨까요? 거기도 많이 올라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배동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팔고 너무 먼 기회가 있다면 방배동 지역에 그대로 있으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보이는 곳에 내 자금이 맞다라고 하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하락기가 오게 되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입지가 좋은 것도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들이 발생되지만 그때 사람들의 심리 위축으로 분명히 미분양이 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어머님은 청약저축도 오래됐고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다. 이거 무조건 당첨이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분양하는 청약 최대어들을 찾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 지금 막연하게 입 벌리면서 감은 언제 떨어지냐, 이 방배 언제 터지냐, 이걸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본인 같은 경우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물론 돈은 모으시고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또 투자할 아파트들이 발생하고 미분양 난 거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머님은 무주택이고 본인은 지금 저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팔면 둘 다 무주택입니다. 그리고 둘 다 8천만 원 가지고 있고 3천만 원 가지고 있고 본인은 돈을 계속해서 벌고 계시죠. 그렇다면 더 좋은 물건들을, 입지가 좋은 물건들을 그 시점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둘 다 무주택이니까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이것들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조금 입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방배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고 봤기 때문에 왕십리의 텐제일 사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농동 그 레미안 사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유리할 것 같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약 한 10분 정도 남았죠. 몇 분들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로코사님, 아까 그 우리 독서 모임 어저께 힘들게 왔다 가셨는데 질문이 하나 올려주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지와 현 주거지의 가격 차이가 작년과 비교하면 2억 정도 더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옮기는 것보다는 활발한 시기에 옮기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 상급지와 내가 살고 있는 입지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현 주거지가 더 떨어졌는지, 중요한 거는 상급지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보다도 상급지가 직전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조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나 해서 뭐 요즘에 30-40% 떨어진 곳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상급지가 사실상 상급지에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전히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보다 낮은 가격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역시도 고점을 보면서, 전고점을 보면서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많이들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움직임이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급매물 같은 경우가 발생을 됐을 때 내가 있는 거주지와 비교해서 굉장히 붙었다. 그 붙었다는 것도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긴 해요. 내가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금액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상급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럴 때 옮기는 게 더 나아요. 활발한 시기 때는 물건들이 안 나와요. 물건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급지로 옮기는 것 중에 하나가 침체장 때 옮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장 침체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워낙 많은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저는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반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항상 반등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하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지고 고착화가 되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을 때 나오는 급매물들을 가지고 옮기는 게 좋기 때문에 침체장 때 옮기는 게 훨씬 낫다.
근데 활발한 시기 때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신고점을 계속 내가 해줘야 되는,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눈이 빠지게 지켜봐야 된다. 제가 그 좀 전에 우리 설명드렸던 그 방배 쪽에 그 가지고 계신 분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침체장이 온다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두 개를 청약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쓰셨나 한번 또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멘탈이 흔들리는 거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방님께서 지금은 현금 보유자가 제일 유리하죠. 언제 또 이 가격에 선호입지 이쁜 가격에 살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렇게 연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 말이 안 들리셨겠지만 결국 시장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일 때 요즘에 보면은 누군가는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 하지만 누구는 현금 보유하면서 이때 이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이번 장에 지금 이번 장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다음번 장에 왔었을 때 정말 저처럼 왜 연끌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현금 보유자가 돼서 정말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해봅니다. 자,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우리 도롱님. 제 의견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 말이 100% 항상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 말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순동파파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미사일님이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서울 외곽이긴 하지만 30평대 4억이면 괜찮나요? 절대 가격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격으로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가 올랐고 지금 얼마가 많이 떨어졌나. 그러면 얼마가 많이 떨어졌나는 전 고점 대비해서 사람들이 버티려는 심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굉장히 낮춰서 구입하신다면 괜찮아요. 이거는 항상 그래 왔던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순동파파님 질문 다시 한번 보면 현재 보유 부동산 현금화 후에 자산 비중을 모두 현금으로 갖기보다는 채권 투자로 비중을 분산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부동산 채널이 경제 채널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꼬이네요. 코스탈콜라니? 이름이 헷갈리는데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침체장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 투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순동파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경제 채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들 지금 설명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이걸 갖다 뭐 아주 복잡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현금보다는 채권으로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권 투자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보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은행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 채권화되어 있는 것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순동파파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끝날 때쯤 되면서 자꾸 질문을 올리시니까 제가 되게 난감한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올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하지만 제가 또 해보니까 점심시간 직후에 계속 길게 하는 거는 되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점심 식사 직후에 얘기들을 식사 다 하시고 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글을 올리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부동산 노포에서 진행되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만약 또 이번에 저희 부지런 쪽에 글을 올려주신 분,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이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부지런 그 카페 쪽에다가 이벤트로 해서 올렸었으니까 거기 꼭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가 특히 둔촌주공, 그 다음에 안전진단 완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끝나기 전에 나가시면서 좋아요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부동산 노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